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일전 마수 강병욱입니다. 이 글로벌 경기 부양 공조의 기대감으로 지수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1840선 위에 올랐는데요. 그리고 장이 끝난 다음에 중국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2008년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한데요. 전문가들을 모시고 전략을 세워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투자일전 마수 36번째 공방, 먼저 화제 랭킹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시장에서 일어난 이슈들을 한눈에 정리해드리는 화제 랭킹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5위부터 2위까지 확인해보시죠. 먼저 5위입니다. 앞으로 변액보험 가입자는 자신이 낸 납입보험료 중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등에 쓰인 금액을 알 수 있게 됐는데요. 실제 펀드에 투입된 금액과 납입료 대비 수익률도 이제는 공개됩니다. 4위는 미국계 투자은행 모간 스탠리의 이상 징후가 감지됐다는 소식인데요. 최근 주가가 미국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로 추락한 데다 핵심 부서인 원자재 사업부 매각까지 거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신은 모간 스탠리가 새로운 규제에 대한 악영향을 우려해 원자재 사업부의 매각을 고려하게 됐고 최근 몇 달간 잠재적 인수자들과 협상을 진행해왔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모간 스탠리의 최근 수익 악화가 이번 매각 결정을 내리게 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3위입니다. LGU+가 7일부터 스마트폰 요금제와 상관없이 외부 모바일 인터넷 전화 서비스를 전면 허용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LGU+ 스마트폰 요금제 가입 고객들은 자신이 쓰던 요금제와 상관없이 보이스톡 등 무료 통화 서비스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업계에서는 LGU+의 MVOIP 허용 결정이 이상철 부회장의 LTE에 이은 또 다른 승부수로 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LGU+의 주가도 3% 이상 오름세를 나타냈는데요. 반면 SK텔레콤과 KT 등 경쟁사들은 이번 결정에 크게 당황해하며 현재 보이스톡에 대응한 연대 움직임에 적자는 돌추락제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2위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장중 내내 2%대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1840선을 단숨에 회복했습니다. 전날 뉴욕 증시가 유럽과 미국 중앙은행의 경기 부양 기대감에 급등한 것이 투자 심리를 자극했는데요. 외국인들은 모처럼 통큰 주식 쇼핑에 나서 염가에 알짜 종목들을 대거 사들였습니다. 이날 외국인들은 한 달 만에 3천억 원대의 순매수 규모를 보였고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의 매수세 유입이 이어지면서 이날 코스피 200 지수 선물 시장에서도 3,725억 원의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1위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의 화제 랭킹 1위는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1위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은행 12곳의 경기진단서 베이지북이 지난 4월에서 5월 미국 경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연준 주요 인사들은 5월 고용지표를 계기로 통화정책을 추가로 완화시킬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연준 서열 2위인 제닛 옐런 연준 부의장은 FOMC가 추가 정책을 조절할 여지가 있다고 확신한다며 향후 통화정책 방향 지침과 추가적인 자산 매입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이달 말 끝나는 장단기 채권 교환 프로그램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연장하거나 3차 양적 완화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화제 랭킹 5위에서 1위 확인하셨는데요. 계속해서 강병욱의 화제 비평이 이어집니다. 네, 강병욱의 화제 비평 시간입니다. 이 시중은행들이 반기 결산을 앞두고 실적 관리에 나선 탓에 2012년 5월 가계대출이 전월보다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들의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2조 2천억 원이 늘어나서 전전월에 1조 3천억보다 큰 폭으로 확대됐는데요. 특히 가계대출 가운데 마이너스 통장대출은 어린이날 등 계절적 요인으로 신용카드 결제 자금 수요가 생겨서 9천억 원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빚을 갚아야 하는데 더 늘어나니 큰일입니다. 은행들은 맑은 날 우산을 빌려주고 비가 오면 우산을 뺏어가는 것이 특징이죠. 자, 자신들의 수익을 맞추기 위해서 빚을 권하는 행태, 언젠가는 후회하게 되겠죠.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분기 프랑스 실업률이 10%로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프랑스 통계청은 국제노동기구 기준에 맞춘 지난 1분기 실업률이 1999년 4분기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처럼 높은 실업률과 또 경기 침체는 프랑스 정권 교체의 원인이 된 것으로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 경기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고용이 증가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실업이 늘어나는 것은 향후 경기를 낙관할 수 없는 근거가 되겠죠. 자, 기업이 잘 돼야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송이 아저씨의 CF 내용은 틀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일자리가 늘어야 기업이 잘 될 겁니다. 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유럽 재정위기 우려감 확산에 따라서 주가지수가 하락하면서 주식형 펀드에 저가 매수를 노린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 설정액도 5개월 만에 다시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주식형 펀드 신규 설정 자금은 2조 5천억 원 규모로 지난해 8월에 4조 5천억 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펀드 자금도 일반의 자금이고 보면은 펀드로 단타하시는 분들 있는 것 같죠. 그러나 아무튼 기관의 수급이 확충되는 것은 시장으로서는 결코 나쁜 일이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유럽 재정 위기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코스피 지수가 46포인트 급등하면서 1850선에 육박을 했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에서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46.1포인트, 2.56% 상승한 1847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닷새 만에 매수 주문을 내면서 3,782억 원을 매수를 했고요. 기관도 730억 매수했습니다. 개인은 4,700억 정도 순매도를 보였는데요. 자, 일단 한숨 돌렸습니다. 지금부터 확인해야 할 것은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 지속 가능성입니다. 외국인이 매수한다면 장이 좋지 않을 리가 없을 것 같은 판단이 들고요. 수급이 여전히 시장을 지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나깨나 수급 확인, 꺼진 수급 다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화제담례였습니다. 네, 증시 화두를 놓고 본격적으로 공방해버리는 갑론을박 시간입니다. 오늘 전문가 두 분 모셨는데요. KTB 투자증권 역삼지점의 김주정 지점장, 그리고 우진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제 옆이 썰렁합니다. 네. 예. 자, 오늘 시장 대응도 중요하지만 지금 들어오기 전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는 중국이 금리 인하를 했어요. 자, 중국 금리 인하가 또 시장에 영향을 줄 것 같은데 내일 우리 시장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거로 보십니까? 제가 대답할까요? 먼저 하셔야 돼요. 네. 예. 이 상당히 오래간만에 정말 2008년 이후로 처음이라서 우리 시장에 상당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시장도 그렇고요. 긍정적인 영향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동안 계속 우리가 중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중국 경기 부양책을 쓸 것이냐, 과연 그런 의지가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 의지를 좀 보여주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장에는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성규 팀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 거죠? 일단 워낙 호재가 없었던 그런 시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단
최근 어제 오늘장만 하더라도 지난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이어서 그런 어떤 기대감들이 작용해서 이 정도 올랐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단순 기대감이었고 중국의 어떻게 보면 기준금리 인하라는 것은 이제 실제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장세가 좀 이렇게 강하게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지금 뭐 말씀드리신 바와 같이 중국이 기왕에 금리 인하를 했고요. 또 유럽과 미국의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들이 있죠. 특히 오늘 밤에 벤 버넌키 의장의 의연설이 있는데요. 과연 QE3에 대한 이 힌트를 줄 수 있을지 아주 궁금합니다. 우리가 특히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버냉키에 쏠린 눈, QE3는 과연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얘기 되겠는데요. 자, 김준영 지점장께서는 일단 그 긍정적인 그런 의견을 주셨어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그 가능성이라는 거는 반반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과연 뭐 버냉키 어떤 그 이야기를 하게 될지 사실 뭐 저도 오늘 저녁 지나봐야 알겠지만 그런 가능성, 기대 효과 이런 것들은 아마 우리 방송들을 보시면서 그동안 여러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그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암시했다는 그런 사실들이 우리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으로 미쳐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에 뭐 뉴스 돌아가는 거 보면은 버냉키보다는 오바마가 더 좀 속이 타는 것 같죠. 네, 그렇죠. 자기도 선거가 있으니까. 네, 정권 말기다 보니까. 예. 자, 하지만 이성규 팀장께서는 조금 보수적인 시각을 주셨는데 네. 역시 유로존 악재가 해소되는 것을 기다려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사실은 저도 이제 금리에 대한 기준금리, 중국이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는 소식을 좀 늦게 접했습니다. 인하한다는? 네, 예. 인하한다는 큰일 날 뻔했네요. 그래서 인하한다는 그런 소식을 좀 늦게 접했는데 사실 그 전에 이거를 이제 말 그대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미국이 양적 완화를 한다라는 것을 사실상 그렇게 확신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죠. 미국이 먼저 양적 완화를 한다든지 기준금리를 더 인하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뭐 이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미국이 지금 최근 10년간 풀어놓은 그 자금들을 불과 2년 만에 풀어놓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미국이 바로 양적 완화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인가 좀 버팀목이 이제 필요한 과정이 필요했었는데 그 소식을 제가 좀 늦게 들었기 때문에 사실상 좀 보수적으로 봤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중국이 먼저 그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경제가 좀 활성화되게 된다면 이번에 FOMC에서 회의에서 미국 정부도 굉장히 긍정적 발언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뭐 장 마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쟁점들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쟁점입니다. 자, 미국의 연준 총재들이 잇따라 추가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가운데서 버냉키 의장의 발언에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자, 경기 부양책 기대가 과연 현실화될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간단히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지점장 어떻게 보시는 거죠? 네,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현실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만약 그렇게 됐을 경우에 주가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폭발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나머지 내용은 좀 이따 듣기로 하겠고요. 예, 이성규 팀장께서는요? 네, 기대는 물론 기대 요소는 있는데요. 약간 그래도 이르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베이지북에서 나온 얘기들을 보게 되면 미국 경제가 많이 잘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보통 베이지북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FOMC에서는 바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계속 그래왔고요. 그래서 오늘 밤 물론 어떤 요소들은 좀 충족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기는 좀 바로 얘기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준영 지점장께서 좀 긍정적으로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뭐 부양책의 가능성 언제든지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만약에 나온다면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그 주식시장이라는 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 가운데 무엇인가 하면 어떤 호재가 발생했을 때의 주가 위치와 악재가 발생했을 때의 주가 위치 뭐 이런 것들을 이거 악재가 발생했으니까 주가가 빠지겠지, 호재가 발생했으니까 더 많이 오르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때 당시에 주가 위치, 지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사실 영향을 다르게 준다는 것입니다. 반응을 서로 달리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예. 사실은 그것들이 수급과 같이 이렇게 맞물려 가면서 항상 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 팀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은 그런 어떤 그 양적 완화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그것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거나 만약에 그것이 실제로 현실화됐을 때에는 지금 주가 위치가 상당히 저가권, 상당히 좀 수급적으로 많이 빠져 있는 그런 과매도 구간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평상시에 좀 크게 반응하지 않던 것들도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크게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우리 경험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호재성 어떤 공시 뉴스나 뭐 미국발 그런 그 글로벌 호재성 공시가 나왔는데 주가가 그날만 오르고 다음날부터는 또 폭락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그때의 주가 위치가 고가권이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런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정말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뭐 이성규 팀장께서는 여전히 그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저도 긍정적인 그 시각들을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바로 뭐 FOMC에서 물론 하면 굉장히 좋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바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일단은 그런 것들을 기대감을 갖고 주가가 먼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점은 굉장히 지금 김진영 지점장님의 그 의견에 동의하는 바인데요. 주가 위치 자체가 워낙에 그 악재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주가가 내려왔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 파급력은 상당히 좀 크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증시가 말 그대로 말도 안 되게 정말 급등할 수 있는 양상도 지금 현재로서는 나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일단 뭐 저기 그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죠. 먼저 이제 유로존 쪽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스페인이 오늘 국채 발행을 하는데 20억 유로 정도의 규모의 스페인 국채 발행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물론 금리 좀 오르긴 했는데요. 이래 되면 이제 그 유럽 쪽에서의 어떤 저기 악재들은 대부분 다 나온 겁니까? 저기 그 지점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페인 국채 그 만기 연장 관련해서 최근에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가 하면 결국 그것이 잘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지금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좀 흘렀던 것 같아요. 금리 그래서 7% 이야기 나오면서 뭐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과연 그렇게 될 건가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해봤었는데 결국은 국채가 연장이 되죠. 그래서 결국 이런 사실들을 보면 어떤 특별한 그 해결책이 꼭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을 하고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렇다 보니까 지금은 주가는 빠질 만큼 빠졌고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타격을 입을 만큼 다 입었기 때문에 조금만 호재성 어떤 뉴스라든지 조금 긍정적인 면을 시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그것이 주가에 쉽게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그 정상회의가 이제 남아 있는데 뭐 물론 거기서 특별한 어떤 해결책이 제시될 거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지만 우리 참여자들이 볼 때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그런 어떤 모습만 보이기만 해도 주가는 반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성규 팀장께서는 유로존 쪽의 상황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 거죠? 네, 일단 공조 체제를 그러니까 특히나 그 독일이 이렇게 나서서 적극적으로 공조 체제를 마련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저도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는 방안인데요. 말 그대로 지금 근데 그 기대감뿐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풀어내고 뭐 채권을 사들인다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말 그대로 기업이나 산업들에게 어떻게 파급 효과를 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그런 점들은 좀 경계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에 그 호재가 없고 기대감도 없었던 그런 시장이었기 때문에 일단 그것만으로는 주가 지수는 반응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아무 종목이나 따라잡고 그런 것들은 좀 이렇게 경계는 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주가가 반등하더라도 선별적인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 오늘도 사실 보니까는 음선을 만들면서 내려오는 종목들도 꽤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쟁점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주가가 올라가면서 장중에 1850선을 터치를 했었는데, 자, 오늘 상승이 안도 랠리로 해석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반등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두 분 어떻게 보시는 거죠? 먼저 김준영 기자님께서 짧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1850포인트 안착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성규 팀장께서는요?
저는 일단 한번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지금 현재 근데 갭상승 구간이라서 또 그게 약간은 좀 부담이 된다라는 거. 근데 그것이 지수를 뭐 끌어내린다거나 그런 의견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구체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규 팀장의 의견부터 좀 기술적인 상황들, 또 시장이 움직인다면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을 것인지 좀 살펴주시죠. 네, 일단 뭐 제가 오랜만에 그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작년 연말이죠. 연말에 보게 되게 그러니까 상승 기조로 이어가기 전 상황이었습니다. 상승 기조로 이어가기 전에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 한 1700 지금 70선에서 한 1880선에서 공방을 많이 벌이다가 약간씩은 좀 저점을 이렇게 높여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상황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저점들을 높이는 상황에서 말 그대로 주가는 탄력을 받고 기대감으로 이제 부양이 됐는데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기대감들이 다 사라지면서 다시 그 부근으로 내려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대감이 있기 전 그 공방을 벌이던 그 자리에 다시 왔습니다. 근데 그 자리가 공교롭게도 어디냐면 1830선이 딱 중단 부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830선을 제가 계속 지지하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주어지지만 만약에 지지하지 못하고 급격히 내려갔을 때는 좀 약간은 경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점이 바로 이 부분의 공방이 가장 심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작년 12월 그러니까 언제죠? 10월 달부터 그렇게 공방이 심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거래량들이 물론 크게 발생은 안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공방은 가장 심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1830선을 오늘 담수매에 뛰어넘었다는 건 상당히 좋게 보고 있지만 갭상승했다라는 것이 좀 약간은 부담이 되는 구간이다. 그래서 우리 증시 격언에도 뭐 그런 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갭으로 역시나 그 갭 구간은 무조건 메우게 된다는 말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그거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메꾸는 경향들이 있어서 그런 점들을 좀 경계해야 된다. 근데 실상 그렇습니다. 갭으로 상승하거나 갭으로 하락한 구간을 바로 그 이튿날이나 뭐 바로 며칠 지나서 메꾸는 경향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몇 달이 지나서 그렇게 메꾸는 경향도 있다라는 거 그런 점들을 투자에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1830선 말씀해 주셨고요. 김윤정 지점장께서는 좀 전에 1850선의 지지 여부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차트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면은요.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날 방송을 했을 때인가요? 그때 봤을 때 1850포인트 돌파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된다. 아마 요 날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결국 지금 주가가 그날 1850포인트를 넘어서지 못하면서 다시 이제 밑으로 쌍바닥을 찍고 결국 오늘은 이제 1850 부근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 중국의 금리 인하 이야기가 만약에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내일 사실 또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장 끝나고 나서 이제 호재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내일 아마 그 위에서 이제 주가가 좀 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1850포인트 안착이라는 얘기는 1850포인트를 당일 하루 넘어섰다고 해서 안착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위에서 한 며칠 정도 주가가 지켜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 혹시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을 할지 모르지만 내일 상승을 하더라도 며칠 후까지 며칠 지나서도 1850포인트 아래로 주가가 빠지지 않는다면 일단 상승 기조를 좀 보시고 그때부터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요. 위로는 결국 기술적으로 봤을 때에는 1890에서 1900 사이에 다시 저항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든 것이 불확실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수익이 나시거나 또 그렇게 되신다면 1900포인트 정도에서는 물량을 좀 줄여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1830, 1850 이 위치들을 좀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오늘 시장에서 좀 의미 있는 흐름이 있었다면 바로 이제 수급 쪽의 흐름 아니겠습니까? 외국인 투자가들이 그 사이에 계속해서 팔자 기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은 뭐 4천억 가까운 순매수를 보여줬습니다. 과연 이 외국인 수급에 변화가 있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자, 이성규 팀장께서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 기조가 과연 이어질 수 있을지 어때요? 일단은 장마판에 변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일단 그런 부분들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 매수를 왜 했는지 그것을 제해놓고 보게 되면 사실상 그렇습니다. 월요일부터 프로그램이 계속 그동안은 매도세로 좀 일관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 외국인들이 순매수세를 전환했지만 결국 프로그램 메모리 압박이 나오게 되면서 외국인들도 매도세를 전환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지난 월요일, 화요일 날 보게 되면 외국인들은 분명히 순매도 기조를 보였었는데 프로그램 매수는 엄청난 물량으로 계속해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그것을 매수하려고 했다기보다는 못 견뎌서 매수를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근거는 뭐냐면 일단은 최근에 가장 안 좋다고 많이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업종 자체가 분명히 화학하고 철강 업종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긍정적으로 매수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내일 가서 철강이나 화학 섹터에 말 그대로 외국인들이 본격적 매수를 하게 된다는 것은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장, 내일장 올라갈 수 있겠지만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 때 화학 철강 섹터를 매수를 하는가 안 하는가에 따라서 이 상승 탄력을 유지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런 것들이 좀 단기적으로 판가름 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매수가 집중되지 않고 이렇게 쭉 퍼져나갈 수 있는지를 좀 확인해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예. 자, 김준영 기자님께서는 외국인들의 오늘 이 순매수 전환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 좀 전에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며칠 전부터 조금 이상 기류 그런 흐름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현물을 팔고 있기는 하지만 선물이나 또 콜옵션에서 상당 부분 매수를 하면서 과연 이 지수 상승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좀 의심을 갖도록 만든 것들이 있었거든요.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것처럼 외국인들은 1800포인트 아래에서는 저희 본인들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특별한 어떤 유로존의 큰 위기, 지금보다 더 큰 위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것들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외국인들이 여기서 더 이상 공격적으로 매도하기는 좀 힘들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매도하지 않는다면 소극적인 매수거나 아니면 적극적인 매수 둘 중에 하나이겠죠. 그렇다면 결국 여러 가지 어떤 기관의 수급이나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때에는 외국인들은 매도보다는 매수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좀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점도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올 초에 많은 전문가들이 상저하고를 외치면서 3월달 이후부터 주가가 좋아지고 1, 2월 달에는 주가가 나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3월 달에 이탈리아 국채 만기가 돌아오고 이런 악재들이 있기 때문에 1, 2월 달은 상당히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었었는데 결국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 전에 주가가 상당히 올랐다가 거기가 지나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는 그런 현상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간도 저는 좀 비슷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상당히 좋지 않은 좀 불안한 그런 요소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지나면 좋아질 것이다. 어떤 유럽은행들이 자기들의 지급 준비율을 맞춰야 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지나고서 주가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전에 5월 달에 저가를 형성하고 6월 달부터는 이미 그것이 회수되는 쪽으로 생각이 되면서 주가가 턴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쟁점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자, 지금이 과연 매수 시기로 봐도 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한데요. 김준영 기자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그 질문에 대해서 무릎 매수 유효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무릎 매수 유효. 네, 그냥 바닥이라는 것보다는 지금 어느 정도 무릎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무릎 구간이라는 얘기는 바닥이 거의 다 왔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결국 이런 얘기가 되겠죠. 지금 사보고 주가가 혹시 더 빠지면 더 사는 전략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왔다가 반등이 나올지 여기서 바로 반등이 나올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체적으로는 여기서 조만간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은 사보고 물량을 가지고 가는 것이 맞다고 그런 전략을 구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매번 농담 삼아서 하는 얘기가 거래소에 좀 건의를 해가지고 정광판 옆에 이게 무릎인지 허리인지 어깨인지 표시를 좀 해달라고.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그럼 때리겠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 무릎 매수는 유효하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이성규 팀장께서는 지금이 매수 타임으로 봐도 되는 것인지 어때요? 매수 타이밍이라기보다는 저는 일단은 어느 정도 상쇄되는 기간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렇죠. 예. 왜냐하면 1분기에 물론 글로벌 증시 충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있을 충격도 분명히 어느 정도 존재는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한 원인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기업들의 바로 이익률입니다. 특히나 영업이익률이 많은 폭으로 좀 하락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물 물량들도 같이 나왔는데
사실상 최근에 보게 되면 국제 상품 가격들 많이 내려왔습니다. 거품도 많이 해소됐고 그래서 그런 점들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 충격이나 글로벌이 경기가 불안한 상황들은 지속이 되게 되는데 일종의 말하면 그러니까 원가 개선율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영업이익률에 반영이 되게 됐을 때는 그것들이 어느 정도 상충이 되는 효과를 좀 발휘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6월 초 지금 6월 달이나 이런 것들이 바닥 구간을 다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는 7, 8월 달이 어느 정도 증시 바닥 구간을 다니지 않나. 근데 그 구간이 사실상 어디에서 뭐 바닥 구간을 다닐지는 저도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 바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매수를 하시는 것도 그렇게 크게 부담은 없다라고 보지만 7, 8월 달에 대비해서 좋은 기업들을 선정해 놓고 있다가 그때 바닥 구간을 다지는 장면들이 확실하게 나오게 됐을 때는 그때 물량을 더 추가로 매수를 해도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는 구간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좀 다지는 그런 구간이 필요해 보인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자, 전문가들이 최근 하락장에서 기관 투자가들의 수익률이 선방했다. 그래서 기관 투자가들이 집중적으로 사고 있는 종목들을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쪽이 바로 이제 경기방어주나 낙폭과대주로 인식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 기관 매수 종목에 주목을 해도 되는지 김정기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점에 대해서도 지수와 연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외국인들의 매도에 의해서 주가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고, 만약에 지금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처럼 바닥 구간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상당한 강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결국은 저는 기관이 지금 동안 계속 모아온 그런 종목보다는 외국인들이 팔다가 다시 매수로 전환을 하거나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종목들이 훨씬 더 수익률이 좋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V자 반등이 나올 때 그 V자 반등이 나오는 그 V자가 나오는 그런 패턴으로 들어가시는 게 지금 현재 매수를 하신다면 수익률 측면에서는 훨씬 더 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만약에 외국인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매수를 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아마도 기관이 수급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더 수익률이 좋겠죠. 그것은 지수의 상황 그리고 지금 앞으로 이제 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조금 포커스를 다르게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수급의 힘이 기관보다 외국인이 더 강하다. 네, 또 그렇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성규 팀장께서는 기관 관심 종목들 네.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일단 최근에 증시가 어느 정도 낙폭을 보이게 되면서 기관들이 이제 일종의 말하면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는 것을 보면 이제 방어주 성격들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과단 낙폭을 해가지고 더 이상 추가적 낙폭이 안 나오는 종목들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상황이 바뀌게 되는 결과가 나왔죠. 어떻게 보면 오늘 중국의 기준금리 인하라든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오늘 밤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FOMC에서 우리도 양적 완화, 삼적 완화 하겠다. 딱 그렇게 완전 상황이 바뀌게 되면 기관들도 당연히 포트폴리오 조정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너무 많이 매수해 놓은 것은 사실상 반대로 생각해 보면 기관 투자자들이 더 살 수 있는 여력은 없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어차피 지분이라는 게 주식이라는 게 영원히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주식 수량이 딱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점들은 좀 체크를 하고서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미리 예측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나오는지 지금 대응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네. 한번 좀 대응을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좀 접근할 만한 종목이나 업종이 있을까요? 김정희 전문가께서는 좀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시면 풀어놓으시죠. 네. 업종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 최근에는 자동차 부품주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 종목이 저는 평화전공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평화전공 차트가 상당히 최근의 그 흐름과 좀 틀리게 움직인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주가는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었지만 이 종목은 지금 현재 그렇게 되지 않고 상당히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수급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최근 박스권 흐름을 한 2달 동안 가져갔던 박스권 흐름을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를 하면서 지금 주가가 그 돌파를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지금 당장 내일부터 사시는 것은 아니고요. 이 종목이 며칠 동안 흐름이 더 좋더라도 조금 주가가 밀렸을 때 한 11선 근처에서 매수를 해보시면 이 종목이 실적이 그렇게 지금 현재 이 가격에서 어떤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근 주식 시장의 흐름과는 상당히 다르게 움직인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의 관심을 좀 한번 가져보시고요. 한 가지 종목을 더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한 가지 종목은 제가 한번 방송에서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
선진이라는 종목입니다. 상당히 좀 거래량이 적은 그런 종목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기가 조금은 약간 위험하기도 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종목 실적에 비해서 이 종목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조금 강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지금 현재 가격에서 뭐 4배에서 5배 정도는 실적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배합사료를 돼지들에게 공급하고 또는 이제 그 돈육을 뭐 백화점에 판매하는 그런 회사인데 돈육 판매 쪽에서는 영업이익이 별로 그렇게 크게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조금 돈이 남는 정도의 그런 것이고요. 배합사료 공급하는 쪽에서 상당히 영업이익률이 많이 나오는 그런 종목인데 그럼 그동안 주가가 왜 안 움직였나? 그거는 구제역 때문에 돼지가 많이 죽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고객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던 부면이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는 그 구제역 여파가 다 해소돼서 고객들이 예전 수준으로 다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82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본 결과 올해 계속 증가 추세 그리고 계속적인 그런 이익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의 현재 가격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선진의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삼겹살 가격이 내려와야 되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상규 팀장께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종목이나 업종이 있을까요? 저는 보통 이제 업종으로 좀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 그 지점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뭐 부진한 모습 보였는데 아무래도 화학, 철강 그리고 유통이 가장 하반기 유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업종들 자체가 왜 그러냐면 사실상 그렇습니다. 안 좋다 할 때가 원래 최악의 국면입니다. 최악의 국면인데 그런 것들이 좀처럼 반등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추가적인 하락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더 과대 낙폭 구간으로 들어가게 되고 주가는 좀 더 하락을 하는 경향들을 보입니다. 대략적으로 안 좋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뭐 그 바닥 국면이다 하면서 일시적으로 반등하는 경향들도 있지만 대부분 평균적으로 이게 다시 한번 하락세로 돌아서는 국면이 대략적으로 한 20% 정도 하락을 하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게 되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화학업종이라든지 철강업종들이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여기가 바닥 구간인 것 같다. 이익 개선세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더라도 투자자들의 심리는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그 화학이나 철강업종들을 보게 되면 한 10%에서 많게는 20% 정도 하락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매도 국면인데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이런 분위기들이 나왔을 때 그런 것들은 빠르게 좀 반등하는 경향들을 가치를 찾아가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고요. 그다음에 유통업종도 뭐 굉장히 안 좋다라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통업종들 같은 경우도 뭐 규제나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소비자들이 말 그대로 쓸 수 있는 돈의 자금의 여력이 없다는 게 더 문제였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미 선반영됐고 경기가 부양이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소비율이 나아지게 된다면 당연히 그러한 기업들은 최악의 국면을 지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정적인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화학과 철강과 유통업을 좀 최선호 탑픽 업종으로 좀 꼽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시장에서 좀 고생을 했던 그런 업종들이네요. 예, 이렇게 해서 시황 또 종목들까지 살펴봤는데요. 잠시 산책 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Starry, starry night. Paint your palette blue and gray. Look out on a summer's day with eyes that know the darkness in my soul. Shadows on the hills. Sketch the trees and the daffodils. Catch the breeze and the winter chills. 뜨겁게 꿈틀거리는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 태양처럼 빛을 내는 그대여 이 세상이 거칠게만 네, 주식 투자 속에서 희노애락을 같이 했던 작품들을 살펴보는 시간이죠. 오늘 김유정 지점장의 플레이리스트 국가대표입니다. 스키점프. 저는 근데 이 스키점프도 좋았는데요. 그 해설하는 사람, 해설차가 참 재밌더군요. 예, 재밌었습니다. 예. 상당히 즐겁고 재밌게 봤던 영화, 유쾌하게 봤던 그리고 감동이 있었던 영화인 것 같고요. 네. 내용을 아시겠지만은 이 내용 그 아주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
아마 스키 점프 연습을 하기 위해서 그 5명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이 그 연습하는 그런 장면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었는데 제가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이 영화를 이야기를 드린 것이 아니라 방금 그 화면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신 것처럼 그 스키 점프가 이렇게 그 뛰기 위해서 아래로 계속 내려가다가 이제 어느 정도 평지가 오면서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우리 주식 시장이 지금 현재 그런 그 딱 점프하기 직전에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리고 아니면 좀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네. 뭐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고 참 주식시장은 편한 것 같아요. 아무거나 다 갖다 붙여도 이야기가 되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자, 이성규 팀장께서 이 영화 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참 감동적으로 정말 봤던 영화였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죠. 정말 열악한 환경인데 그거 어떻게 이겨가고 하는데 사실상 저는 엔딩이 조금 이렇게 화려하게 끝나기를 실제로는 바랬었거든요. 근데 뭐 이미 알려진 거다시피 그렇게 좋지 않게는 이제 참 끝났던 것이 좀 안타까웠던 그런 영화지만 참 거기서 그 속에서 그런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어려운 환경도 있고 그렇게 끝까지 해나가고 그런데 물론 결과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으로 따지면 그런 거죠. 열심히 분석하고 열심히 조사하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는 결과가 안 좋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들은 박수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가 투자시장에서 뭐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 박수를 받을 만큼의 그런 노력만 했다 그러면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근데 실질적으로는 좀 그렇지 않죠. 돈이라는 것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안타까웠던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이 국가대표하고 시장하고 좀 연결시켜 본다면 제가 볼 때는 노벨 만화상이 있었으면 노벨 만화상을 받았을 그 작품이 바로 이제 외인구단이거든요. 공포의 외인구단인데 거기 이제 보면은 대부분 조금 이제 그 못한 사람들이 뭉쳐서 하잖아요. 국가대표도 사실 이제 그랬던 것이고 그냥 화려하게 저기 그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 사이 많이 따랐던 종목들 좀 부활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자,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종목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있었던 종목들 또 내일부터 봐야 되는 종목들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적 한방. 자, 뭐 바로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주들 카카오톡 그렇죠? 보이스톡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LG U+입니다. LG U+에 대한 두 분의 세렌바이 전략 어떻습니까? 바이입니다. 두 분 다 바이 의견 주셨는데요. 자, 그럼 먼저 김준영 지점장의 전략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뭐 기술적으로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주가는 그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하락하고 조정이 있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상승했던 그런 지점과 비교해서 차트를 보시면 고점 7,960원 거의 한 8,000원 정도를 찍었을 때와 비교를 해서 지금 한 거의 6개월 정도 하락을 했던 그런 상황이고요. 이미 뭐 3단 하락을 마치고 그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에서 매도를 외칠 수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매수를 하시고 한 6,000원 부근에서 매도하시는 그런 전략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카카오톡 때문에 뭐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주가 움직임은 나쁘진 않은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요. 이성규 팀장 전략 한번 볼까요? LG U+가 사실상 그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 사업 수익성 일부를 지금 내놨는데 이거를 왜 바이 의견이라고 지금 외칠 수 있냐면 사실상 통신주들 뭐 다 그렇습니다. KT, 뭐 SK텔레콤, LG U+ 10년간의 이 10년 이상의 한번 주가를 이렇게 보게 되면 물론 2000년대 1990년대 그 말이랑 2000년대 초반까지 굉장히 많은 거품이 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해소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통신사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것은 바로 이제 우리 기본료라든지 그러니까 기본 요금이라든지 그 어떤 문자 요금이라든지 통화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려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10년간 무려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10배 그 최대 10배까지 상승한 그런 상품들도 있고 제품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반영을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기업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는 우하향으로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통신망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할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과거에는 그냥 휴대폰 요금이라든지 그런 데 좀 한정돼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일종의 그런 것들을 일부 내주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그런 컨텐츠 산업과 연계 산업이 다시 한번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신사들의 고질적 문제점, 인플레이션을 다시 한번 회복을 찾을 수 있으면서 그 수익 구조를 다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들이 일단 저평가이기도 하고 배당 메리트도 있고 그런 점들로 개선이 됐을 때는 다시 한번 통신주들이 1990년대 후반에 있었던 그런 호황을 누릴 수도 있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하는 편에서 좀 이렇게 바이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U 플러스 두 분 다 바이 의견 주셨고요.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흐름이 좋았었는데 7% 이상 올라가면서 코스닥의 시총 5위로 올라간 종목이 바로 파라다이스입니다. 자, 파라다이스에 대한 두 분의 셀앤바이 전략 어떻습니까? 셀. 자, 두 분 다 셀 의견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그럼 이성규 팀장부터 먼저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파라다이스는 다 아시다시피 이제 외국인 그 카지노 그런 전문 기업입니다. 근데 이 카지노들 산업 자체들이 그렇습니다. 각국의 지금 재정 문제가 굉장히 안 좋죠.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카지노 산업으로 이제 많이 갈 수 있게 그렇게 육성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기 때문이죠. 이 카지노 산업에 대해서 각국 정부가요. 그렇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는 그런 경향들이기보다는 위안화가 절상되는 속도를 막기 위해서 해외 소비를 많이 부추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경기 방어주 성격들도 좀 강화되면서 이거 주가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중국이 기준금리를 저렇게 인하해버리고 추가적으로 미국이 양적 완화를 했을 때는 사실상 이 카지노 산업은 오히려 반대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양적 완화를 해서 세금을 빨리 걷어들일 필요는 아직까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들 때문에 그리고 약간은 주가가 여전히 고평가 상태에서 계속해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오히려 시장 대비해서 역행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김주영 지점장께서도 셀 의견 주셨는데요. 예, 첫 번째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가 절대 저평가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적에 비해서 지금 조금 비싸지고 있다는 그런 면에서 일단 약간 위험한 구간에 있지 않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기관의 어떤 매수, 오늘은 외국인까지 이제 매수에 가담을 했는데 그러한 점들이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실 수 있겠지만 여기 차트를 좀 보시면은 이 그 기관은 7,000원대부터 9,000원까지 사실 장기간 매수를 많이 해왔습니다. 기관의 물량이 증가하던 구간이 이 구간인데 이 구간에서 매수를 많이 지금 해왔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미 수익이 상당히 한 30% 정도 나 있는 그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평가 구간 그리고 기관들이 이미 수익이 많이 나 있다. 이런 면들은 어느 순간에 물량 출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요소를 안고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에도 약간 지금 현재 상승 추세를 약간 이탈한 상황에서 오늘 장대봉이 나온 것이라서 내일 정도 만약에 상승을 하면 이익 실현을 해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 종목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KT엔진인데요. KT엔진은 오늘 외국인 매도 때문에 조금 약세를 보였습니다. 두 분의 셀앤바이 전략 어떻습니까? 바이. 네. 자,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김주영 지점장 저희 그 짧게 좀 전략 좀 세워주시죠. 네, KTNG 간단하게 차트만 보고 이야기를 이것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기술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지금 구간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한 두 달 동안 횡보하던 지점이 지수와 함께 빠졌다가 지금 다시 올라와서 지금 약간 눌림목을 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패턴들은 일단 11선 근처 한 7만 9천 원 정도에서 매수를 하셨을 때 이렇게 V자 반등이 N자형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들을 다 차치하고라도 한 번은 매수해 보실 그런 기술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짝 눌러줄 때 매수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이성규 팀장께서는 셀 의견이신데요. 네. 일단 뭐 KT인지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이제 담배인데요. 근데 최근에 그 상품 새로운 라인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들은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회적 인식이라는 게 이제 중요하죠. 흡연자들을 이제 점점 어떻게 보면 한 곳으로 가두는 그런 형상들이 보이고 있고 심지어는 강남대로에서 이제 담배도 못 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약간은 소비자 1인당 그러니까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담배 여력이 점점 줄어든다는 그런 의견에서 저는 셀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목은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KTB 투자증권 역삼지점의 김주정 지점장 그리고 우진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럽 시장은 출발하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페인 국채 발행 성공했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미국 시장의 동향에 또 주목이 되는데요. 오늘 신규 실업 수상청 건수 나왔는데요. 37만 7천 건 예상치에 부합을 했습니다. 자, 그 밖에도 각종 지표들 좀 주목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